없이 거동이 6개월 이상 불편할 경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죠. 그러면 이 또 결핵은 65세가 넘으면 거동이라든가 일상생활을 못해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핵. 네. 반드시 65세가 넘어야 되고.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2007년 4월에 만들어가지고 시행은 언제부터 됐어요?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내죠.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아파요, 그렇죠?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가져가고 또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비교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사회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사회보장에서 글쎄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더니 어떤 조건이 안 맞아요. 조건이 안 맞아서 내가 서비스 받을 수 없었어요. 강동 산모녀 사건 아시죠? 네. 예. 이 강동 산모녀 사건이 사회복지, 사회안전망이 촘촘했다면 이런 자살 사건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회안전망이 촘촘해야 된다. 이 얘기 뭐예요? 사회보장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에요. 이 사회안전망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그 은행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언어가 사회복지에 쓰이면서 제외되는 사람 없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사회복지가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안전망을 촘촘히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안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전망에는 사회보장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구제하는 것이 안전망 구축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잘 되려면 사회 안전망이 촘촘해야 돼요, 넓어야 돼요. 촘촘해야지.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촘촘해야지 고기가 안 빠지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사회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과 관련돼서 그러고도 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뭘로 구제할 것 같아요? 그 안전망에서 또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집이 불났어요. 내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렇죠.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생활비도 줘요. 그 다음에 의료비도 줘요. 주거비도 줘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동사무소로 가거나 120번 하면 거다가 인적사항을 얘기해주고 주소가 한라인 연결돼가지고 복지부에서 동사무소까지 연결돼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를 배우셨으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돈만 원, 10만 원 줄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것도 사회복지사로서 할 일이고요. 동네에서 좋은 일 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내가 있는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복지 관련 안전망에 대해서 교수님, 바우처는 뭐죠? 바우처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죠? 바우처. 예. 그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급여가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복지하고 급여가 어떤 거 급여가 생각나요? 급여.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돈 주는 게 급여죠. 네. 일주일에 한 번 준다든가. 노동에 대한 네. 대가로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에서 급여는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물 급여가 있어요.
현물 급여는 서비스를 준다든가 물건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집에 쌀을 갖다 줬다. 현금 급여예요. 우리 전번에 얼마 전에 이거 11월 말로 끝나는 거 있죠? 생활 쿠폰 받은 거 있잖아요. 쿠폰. 민생지원. 네, 민생지원금. 이게 현물급여일까요? 현금급여일까요? 현금급여. 1번 현금급여, 2번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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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물급여는 다음으로 이율이 안 돼요. 돈으로도 안 줘요. 이걸 현물급여라고 그래요. 또 대상자에게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현물급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현금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7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돈을 줬으니까 현금급여고, 지금 말씀하신 바우처는 그 목적에 맞게 국가가 지불을 보장하는 카드예요. 예에서 살모 돌봄 바우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줘요? 카드를 줘요. 물론 내 본인 부담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제가 근무할 때는 4시간 해가지고 15일을 산모댁을 돌봐주도록 산모 돌봄 선생님을 파견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바우처가 있냐면 문화 카드를 해가지고 문화 바우처가 있었어요. 이 문화 바우처를 어디에 쓰는 거냐면 영화도 되고. 영화도 되고 되고요. 어디 차도 되고 어디 KTX 차도 네.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되더라고요. 자전거도 문화에 들어가는지 자전거도 1년에 되고 14만 원 나와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4만 원. 14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애인 돌봄 바우처가 있어요. 장애인한테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가서 한 것만큼 핸드폰을 긁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돼 있어요. 거기 돈도 써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 하고 이렇게 긁으면 얼마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그 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센터가 25%, 운영비를 갖고 75%는 생활지원사에게 줘요. 그래서 산모 돌봄 바우처, 아이 돌봄 바우처, 아이 돌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서 그분의 카드에서 긁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돼요. NFC 대가 있어가지고 읽을 수 있게 돼가지고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바우처라는 뜻은 국가가 지불을 보장하는 카드인데 딱 그 목적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우처가 참 좋으냐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좀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쌀을 줬어요. 근데 그 쌀로 식사를 해결하면 좋은데 그 쌀을 갖다 팔아가지고 딴 데 써요. 진짜 쌀 사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려는데 그 돈으로 술을 마신다든가 뭐 엉뚱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줬어요. 쌀 주다가 돈을 줬어요. 쌀 주는 건 뭐예요? 현물급여. 돈을 주는 건 현금급여. 아이고 더 좋다 그러고 뭐예요? 그 돈 갖고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러니까 안 되겠어서 두 가지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만을 골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바우처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카드 갖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받는 것도 바우처 카드인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에만 쓸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대형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 안 돼요. 딱 그거에만 쓸 수가 있어. 그게 바우처입니다. 그게 이제 영국에서 2001년도 우리 한국으로 누가 그걸 만들었냐면 보건복지부에 이제 그 기여하는 사람들이 6급일까요? 5급일까요? 5급 아니에요? 5급이에요. 왜냐면 얘들 행정고시 붙으면 20대예요. 30대들이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외국으로 한 달 교육을 이렇게 나가요. 교육 중에 한 달 무료로 이제 외국을 가게 해요. 외국 가서 보고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는 게 얘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2001년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만든 게 또 기억나는 게 우리가 그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한 번 가서 끝나면 되는데 2번, 3번 가야 되는 경우 있죠. 근데 내가 잘못해서 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없지만 그쪽에서 그 공무원이 잘못해서 내가 2번, 3번 간다 그러면 뭘 요구하도록 되냐면 나 왔다 갔다 하는 차비를 주시오 그래도 주게끔 법이 돼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주는 없어요. 거예요. 예.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장 서비스라는 거 있어가지고 2001년도에 만드는데 그거를 만들려고 공무원이 왔는데 직원들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붙이도록 돼 있는데 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쳐요. 예. 그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저기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제가 택시 가져왔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건데 이 딸에는 막 신나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왜 그쪽 잘못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2000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우처도 그때쯤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네 번째가 급여하면 권력을 또 급여가 돼요. 장애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 비장애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근데 장애인 자체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데모를 합니다. 우리 장애인도 차별하지 마시오. 예. 그러면 그거를 차별하지 않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키려면 법이 있어야 되겠죠. 예. 법이 있어야지. 법이 있어야지 지키죠. 법이 없으면 그냥 우리 그랬어요. 옛날에 쓰레기 버리면 경범죄가 3만 원 낼 때는 안 버렸어. 근데 요즘 쓰레기 버린다고 돈 안 내죠. 이럴 때는 버릴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장차법이라 그래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근데 비장애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 그러니까 장애인 협회에다가 어떤 게 차별하는 건지 우리한테 갖다 주시오. 그럼 우리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장차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 장애인이 만들었어요. 그 장애인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장애인한테 줬다 그래가지고 장애인한테 권력을 줬다 그래가지고 하나 이것도 급여예요. 또 마지막 하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도 급여입니다. 혹시 시골에 요즘도 그 특례 입학이라는 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시골이라는 이유로 특례 입학도 하나의 기회가 사회복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급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현금급여, 두 번째 현물급여, 세 번째 선생님께서 조선생님 말씀하신 바우처, 네 번째가 장애인 장차법과 관련된 권력이 있고요. 5번째 뭐가 있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선생님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어렵지가 않게 알 수가 있고 사회복지 1급을 시험을 합격을 할래도 선생님들이 나중에 개념에 대해서 80% 개념만 알면 80%는 점수가 나온다고 치면 됩니다. 개념이 사회복지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안전망에는 1차로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2차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들어보셨죠? 네. 예, 한 달 하루에 얼마 정도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재활 프로그램에 한다든가 자활 프로그램에 하는 것도 이것도 사회안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안전망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긴급
사회복지 같은 것도 또 되겠고 또 저 민간 사회 안전망으로 이제 뭐 실업이라든가 빈곤을 대체하고자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몇 사람이서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어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줘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하면 사회 안전망이라 뭐예요? 사회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구제해서 보통의 생활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사회 안전망. 사회복지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전망이 촘촘해야 된다, 느슨해야 된다. 촘촘해서 그런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이라든가 또 우리 그 공공 부조 기초생활수급권이라든가 의료 급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안전망 구축이고 마지막으로 긴급복지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이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참 어려운 얘기를 참 쉽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면 웃어야 되는데 별로 안 웃으시라고. 웃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기 뭐야 선생님들한테는 파일을 다 지금 몇 분한테는 지금 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쏘면 그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요즘은 이런 종이 안 갖고 우리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로 공부합시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큰 기분이 나쁘시면 어떻게 저쪽에 가서 복사를 해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이렇게 일러줘가지고 이거 우리 옛날에 시험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이거 보고 시험 봤어요. 여기다가 여기서 담아서 내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로 나가요. 문제 여기 나가고 답 써서 내면 그걸로 채점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사회복지 하시려면 디지털도 아셔야 돼요. 또 AI가 또 어떻게 쓰이는지도 그걸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내꺼해서 걔를 이용하면 우리 생활이 훨씬 편리하고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서 종이 갖고 우리를 하지 말고 이 핸드폰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 저러시죠? 젊으시대서 많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관점에 대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점. 어느 쪽의 관점입니다. 이쪽엔 이제 선별주의 관점이에요. 선별주의 관점은 자녀 복지라고 해요. 여기는 보편적인 복지면서 이걸 다른 말을 제도적 복지라고 합니다. 이 제도적 복지는 로한스키와가 얘기한 얘기인데 제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은 제도적인 보편적인 거고 여기 선별적 자녀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피자 파이가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피자 파이를 한 사람만 먹으면 배가 불러. 그런데 그거에서 정말 배고픈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게 골라서 주는 게 뭐예요? 선별적 복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원 한정돼 있어요. 피자 파이는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걸 과연 여러 사람이 나눠서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보편적인 제도적인 복지고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만 주세요. 그러면 선별적 복지가 되겠습니다.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선별적 복지, 여기는 제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좋은 점을 이쪽에서 우리 조 선생님 필요한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만 주니까 좋다. 근데 이쪽으로 반대급부로 나는 아니다. 콩만 쪽도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제도적 복지라고 했을 때 선별적 복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나만 달래. 여기는 나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의 망을 좀 벗어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핵심을 딱 주셨는데 기초생활 보장 권익죠. 이것은 선별이에요, 제도적이에요. 선별이에요. 그런데 정말 받지 않아야 될 분도 받는 경우 있다 없다? 있어요. 남녀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인데 어떤 경우 있었냐면 의정부에서 제가 근무할 때인데 양천인데 의정부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하루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만들려고 저희한테 냈어요. 그러면 방문합니다. 방문했는데 어디 새병을 얻어놓고 연출하는 느낌이 확 나요. 살지 않으면서 나온다니까 부랴부랴 와서 사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고민이 많이 갑니다. 과연 줘야 되는지 말이에요. 그것도 젊은 분이었어요. 아마 다쳐가지고 오도 갈 데가 없으니까 방 하나 얻고서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을 따라다녀 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또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기초생활 수급권을 받으면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일해서 돈이 잡히는 것만큼 빠지고 나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단 잡히지 않은 세액이 공개되지 않은 데 가서 노가다 가서 일당 받는 거. 요즘 노가다들도요 세액 다 잡혀요. 그러니까 내 이름 빼주세요. 그래 들어가면 그만큼 못 받으니까. 서울역 있는데 보면 동자동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독거 어르신이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떻게 가서 일을 해서 20만 원 받아가지고 나 공돈 생겼으니까 쫙 썼습니다. 다. 기분 좋게. 그때는 기분 좋았는데 왼손 딱 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걸 남용한다든가 불법 무료 급여 수급권자들이 생기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그랜저를 타는데 왜 저분을 기초생활 수급권자 만들었냐고 그러는데 이 차가 본인 명의가 안 되면 두드려봐도 안 나와요. 다 두드리면 알아요 다. 그래서 그때 근무할 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그 재산 조사를 들어가면 이유를 써야 돼. 거기다가 왜 했는지 기초생활 수급권 때문에 하는 건지 나 심심해서 하는 건지 저만에 있을 때만 해도 그냥 주민등록증 이름만 치면 다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재산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하도 잘 산다고 좀 이렇게 그러길래 도대체 얼마큼 있길래 잘 사나고 들어가서 봤더니 별로도 없는데 잘난 척만 한 거예요.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도 진짜 그 목적 없이 저처럼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루는 아들한테 나 이런 착오를 아니까 주소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나 평생 목욕 살릴 수 있으면 그거를 알려달라고. 지금은 안 돼요. 정말 업무상 목적이 저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지금 들어간 흔적이 다 잡히는데 옛날에는 안 잡혔었어요. 이렇게 재산 조사를 중요한 건 개인의 동의를 해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 친구가 동의를 해야지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시대.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녀적 선별적.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적 선별적은 못 사는 게 누구 탓이다? 누구 탓? 개인 탓이다. 왜? 시스템이. 예를 들자면 요양보호사 지금 한 220 정도 돼요. 이번에 이제 올라서 한 240 될 거라고 하는데 내가 혼자 요양보호사 혼자 해가지고 내 식구를 먹으려면 내 식구 벌어먹이려면 그 생활이 어때요? 힘들어요. 그건 누구 탓이야? 국가 탓인 거죠. 국가가 너무 월급을 좁게 책정을 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국가 탓이라고 생각하면
개인 못 사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국가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별과 제도 기본적인 거를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복지하면서 어떤 것이 현명할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복지는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는 지금 선별적이다, 보편적이다. 네? 선별적이다. 또 보편적. 보편적이다. 둘 다 맞습니다. 선별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 보편으로 가고 있었고 또 그 사회복지가 잘 되는 나라들이 어떤 경우가 돼요? 보편적인 복지가 돼요.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데는 사회복지가 잘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가 잘 되다 보면 사회복지병이라고 그러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중에 일을 안 하면 네. 세금을 한 40% 이상 띱니다. 내가 그만둬도 500, 그만둬도 내 월급 500인데 그만둬도 얼마 받냐면 400에서 350 받아요. 직장 다니면 500을 받고. 어떻게 직장 다니실래요? 집에서 그냥 놀시면서 400 받으실래요? 일하면서 500 받으실래요? 놀면서 400 받으실래요? 놀면서 400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대신 사회보장은 참 잘 돼 있죠. 그래서 스웨덴의 그 노부부가 두 사람 받는 걸로 해가지고 요트 타고 다니시는데 요트 타러 다니시라고. 근데 요즘에 물가가 확 올라가지고 요즘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 복지의 개념은 그 롤렌스키와 러버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나 분명히 세금 냈어요. 40%씩. 그러면 같이 똑같이 받아야지. 나는 세금 내고 얘는 주고 나는 안 줬을 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국가 그러면 그 세금을 많이 내고 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나라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보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 계실 텐데 안 계시나? 미국.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아. 우리는 그거 아니죠. 세금 많이 냈다고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많이 받는 미국은 나중에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실패한 게 뭐예요?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비싸다 보니 병원에 그 감기 때문에 가도 얼마 정도 내요? 엄청 50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저희 이모가 미국서 와서 수술을 하고 미국을 갔는데도 거기에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나러 한국으로 오는 VIP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싸죠. 건강보험은 참 잘 맞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이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도적 복지에서 알 것은 어쨌든 간 이 제도 복지를 하려면 누가 좀 나서야 될까요? 국회의원?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도적 복지 그리고 가장 윗사람이 복지 마인드가 어떻게 가졌냐에 따라서 그 복지 서비스가 그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져요. 또 어떤 거 있냐면 우리 어르신들 인정조사를 해가지고 어르신 요양 등급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 줍니다 그래놓고 건강보험에 돈이 적어요. 그럼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돈 있을 경우 등급 받기가 좀 편해져요. 인정조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등급을 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렵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만 해도 4등급을 받으셨는데 충분히 2등급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인정조사하는 사람이 아주 타이트하게 하더라고요. 거의 어떤 정도냐면 누워있는 사람은 1등급이고요. 이분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사람은 2등급 정도가 나와요. 저희 어머니 거의 2등급 정도 나오는데도 4등급에 머무르게 하고, 그 다음에 1, 2등급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요양원을 가실 수가 있어요. 시설에. 근데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3등급이라고 못 가는 건 아닌데 가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지금의 시설복지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재가복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재가복지가 시설복지보다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죠. 그러면서 국가의 예산은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재가 쪽이 적게 들고 시설 쪽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재가 쪽으로 등급을 많이 내는 게 그 사회복지 흐름이면서, 사회복지 관점은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사회복지 장관 대통령의 그런 마인드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시설에서 재가 쪽으로 지금 사회복지는 가고 있고, 또 선별적, 자녀적, 거기에서 제도적 보편적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인 경우 많아요. 김정은이 있는 나라를 빼놓고 김정은 나라만 튀어나갔죠. 그래서 이 자녀적 복지, 즉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이렇게 구분하자면, 자녀적 선별적 복지에서는 책임이 누구나 개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제도적 복지는 사회 책임이라고 했어요. 보편적인 거예요. 사회 책임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 자녀적 복지는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탈락한 빈민층이라고 선별적 복지를 볼 수가 있고요. 제도적 보편적인 복지는 누구예요? 전 국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협의의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기 전에는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들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이게 협의의 사회복지예요. 광의의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잘 사는 사람이 뭐가 사회복지를 서비스를 받아요? 그런 말씀하시겠죠. 이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까요? 잘 사는 사람. 모든 국민이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가, 광의의 사회복지가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 사회복지 보여줄 게 있을까요? 혹시? 의료복지? 네? 의료복지? 그것도 되고. 그렇죠. 건강보험. 또 그 장기보험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되고. 우리 정신 상담들 하시죠? 예. 치매 상담도 하고 우리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네. 요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른쪽?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 현대인의 병 많죠. 그거를 갖다가 사회복지 팀에서 가서 상담을 하는 것도 뭐예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만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들도 배운 사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국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사시는 분들이 아니 난 사회복지하고 참 먼 사람이다. 관계 있습니다. 애를 키우시죠? 예. 예. 그랬을 때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들 어린이집 갔을 때 돈을 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애들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내줘요? 국가, 지자체.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전 보편적인 복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 아동 같은 경우 보육료 지원 나오잖아요. 100%. 우리 때는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게 줬어요. 등급이라는 거 뭐냐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등급이 낮다든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두 사람이 벌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서비스 보편적인 복지가 되면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두 서비스만 받는 것이 광해의 사회복지, 협의의 사회복지. 모든 사람 받는 건 광의, 넓은 광자를 써가지고 광이고, 협의의 사회복지는 요보 대상자, 노인, 아동, 뭐 질병 있는 사람들만 주는 것은 뭐예요? 협의의 사회복지. 그러면서 무슨 복지? 선별적, 보편적. 선별적이죠. 골라는 뭐예요? 선별. 너도 나도는 뭐예요? 보편적.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교수님 저 20초만 발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그 아까 저희 수업 교수님 말씀 중에 그 국가 비용 절감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나라에서 나이 때마다 그 해마다 짝수 홀수해서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이제 그 전에는 그거 하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아프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국가에서. 그런데 미리 이걸 막자 해서 초기에 하다 보면 초기에 이거 발견하면은 비용 절감도 들고 의료 비용도 조금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감되는 건데 이걸 저는 배워서 아는데 모르신 분들은 이게 왜 절감되지 갑자기 그러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잠깐 그걸 뭐라 하냐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 버스를 탔는데 연대 애들 2명이 탔습니다. 하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배 피는 것이 그 세금도 내고 내가 빨리 죽기 때문에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의 감소, 지금 비용이 감소고 아니야. 너가 담배 펴가지고 질병에 걸리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야.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둘이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세금도 내고 말이야. 내가 담배 펴가지고 빨리 죽으면 나를 돌봐야 될 우리 자손들이 안 돌보니까 나는 국가에 기여하는 거라고. 이쪽은 아니야 임마. 네가 저기 질병 걸려가지고 병원 다니면 병원비가 더 들어가니까 사회적 비용의 증가야.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담배 펴서 감소를 하려고, 이분은 아니라고. 저는 저쪽 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암에 걸렸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치료받는 기간에 국가에서 해주는 그 급여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쪽 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라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맞아? 우리 교수님, 남 교수님,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비용 지가 비용이 감소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세금 냈다고 그러잖아. 담배 우리 연천군에요. 1위 소득이 뭐냐면 담배세. 왜 그러냐면 인구가 5만이라면 군인이 5만이어가지고 군인들이 그 동네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서울로 간대요. 왜? 그 수입해주더라고. 1위 수입에서 담배 세더라고요. 그렇게 기여를 하는데 사회 이거 이제 아까 선생님 말 맞다나 그 말 쪽이 일리가 있는데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비용 이거랑 똑같아요. 동네 가면 저녁 때 되면 에어로빅들 하죠. 에어로빅들 해요. 그 운동장에서. 강사 누가 파견한 거냐면 어디서 보냈을 거예요? 공단에서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운동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병원에 안 가니까 증가돼요? 감소돼요? 감소돼요. 감소돼요. 이것이 우리나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일본이 10여 년 전부터 그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오던 거를 벤치마크 가서 보니까 이거를 A군, B군 해가지고 나눠서 이쪽은 10년 이상 운동한 팀, 여기는 그냥 내버려둔 팀. 근데 이쪽 팀들이 병원에 적게 가니까 돈 조금만 들여도 이 병원비가 적어드니까 사회적 비용이 감소. 그다음에 이쪽은 증가되고 그런 케이스가 아주 적절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사회복지사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저희가 공부할 것이 사회복지 인접학문이 있습니다. 인접학문이라는 건 사회복지사들이 그 학문들을 알아야지 사회복지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심리학 배우시죠 우리? 상담 심리학 공부하죠? 해야 안 해요? 하죠.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사회복지하면서. 이유.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에 더 아픔이 많으실 때 그걸 이해를 해야 이 사람 왜 이런 상황에 처했고 왜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같이 연계된다는 거. 내가 마음적으로 아프면 신체적으로 아플 수가 있고 또 진짜 신체적으로 아프면 마음적으로도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에 따로따로 마음과 신체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행정 필요해요. 예. 조직을 관리하고 전달 체계라고 해가지고 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달 체계는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돈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어디서 나와? 보건복지부. 복지부, 그걸 중앙부서라 하죠. 복지부에서 어디로 가냐면 시도, 서울시로 내려가요. 또 경기도로 내려가요. 또 그것이 또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 다음 밑에 단계가 어디예요? 시군 구로 내려와요. 시군 구, 구청구. 어디 사세요? 구가. 경기도 무슨 시, 부천시로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 경기도, 부천시. 또 그게 어디로 내려와요? 읍면동으로 내려와요. 이걸 뭐라 그런다?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이게 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달 체계를 움직이는 조직, 관리하려면 행정학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걸 공부하시게 돼요. 예. 그 다음에 법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요. 사회복지법제론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을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이번에 냈냐면 선생님 여기 보셔요. 9인 이하의 시설로서 법이 나온 거예요. 9인 이하의 시설로서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급식과 요양을 제공하는 데는 어디일까요? 급식과 요양을 제공해요. 네? 10글자. 10글자. 9인 이하 시설이면서 급식 요양을 하니까 그렇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답이에요. 근데 학생이 어떻게 썼냐면 노인 공동생활 가정 8글자 썼어요. 틀린 거예요. 주거시설과 복지시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8글자니까 10글자에 5점 주셨으니까 8글자니까 4점만 달라고 했어요. 두 사람. 줄까요 말까요? 달라요. 안 주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뭘 가지고 가요? 건강보험 카드를 갖고 병원에 갈 때는 건강보험법에 적용되는 거고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가는 건 무슨 법? 노인 장기요양법. 이렇게 법을 근거조항이 틀려서 사회복지법이 어디에 노인복지법이 어디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서 그거를 집행해서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요? 법을. 그래서 사회복지법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론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사회복지 정책을 만듭니다. 어디서 만들 것 같아요? 1번 복지부, 2번 시군구. 어디서? 복지부에서 만들어요. 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부천시를 하면 부천시는 뭘 만들 수가 있다? 부천시에서 만들 수 있는 거.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아래로 내려오면 뭐가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두 글자. 조례. 그렇죠. 조례입니다. 조례.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줘서 니네가 법을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선생님들이 아실 것은 사회복지는 1번 추상적이다, 2번 구체적이다.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구체적이다. 추상적인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사에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고 그랬지 올려주어야만 된다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없고 추상적이에요. 노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사회복지 한계예요. 그래서 첫 문제는 어떤 문제를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의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써라 그랬어요. 쓰는 사람 100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조례에 보면 요양보호사의 사회복지소의 권익 향상을 노력할 수도 있다,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지.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켜진다, 지켜지지 않는다, 지켜지지 않는 게 사회복지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따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박제된 동물 아시죠? 호랑이 갖다 박제하려면 호랑이 유연만 가지고 있지 실제는 빈속이잖아. 법만 있으면 뭐하냐고. 구체성이 없다는 게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이 되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을 있으셔보면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의 조례를 읽어보고 할 수가 해야만 한다 하면 이거는 강제 조항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도 있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재량적이라고. 재량적인 건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1년 동안 들어야 될 사회복지 용어를 오늘 자꾸만 듣다 보면 귀에 좀 익혀지라고 얘기해서 때로는 제가 한 얘기 다른 교수가 해요. 왜냐면 개론은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 있는 게 개론이고 그쪽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를 또 배워요.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5분 쉬시고 4시에 연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